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대구 지역 일부 복지기관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기관 비리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학기 들어서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사태가 있었습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은 투명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에듀파인은 무엇인지 왜 도입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태동한 동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근대화 과정에서 동학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동학 이념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국채보상운동, 3.1 독립만세운동의 근간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은 이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끊이지 않는 복지기관 비리 문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박재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얼마 전에 시립희망원에서 그 장애인을 포함한 수용인들에 대한 그 인권 유린 사태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참 아주 이 복지기관 문제에서 복지기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회계 부정 사태도 있었고요. 이런 비리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박지영 기자가 지난 몇 주 동안에 한 복지재단의 인권 유린 사태, 회계 부정 사태를 계속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 조명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복지재단 이 실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 기자가 취재한 그런 복지재단 어떤 문제였습니까? 네, 대구 설린 복지재단 산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지적장애 1, 2급인 중증장애인 10여 명을 보살피고 있는 시설입니다. 네. 바로 여기에서 장애인 학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네. 공익요원이 쓴 복무일지에는 폭행과 인권 유린이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면요. 네. 흥분하는 장애인을 진정시키려고 올라타서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장애인 볼을 잡아당기자 비명을 지르면서 눈물을 흘렸다. 네. 그리고 시끄러워 앉았다 일어나기를 지시하고 구렛나룻을 잡아당기며 이 같은 행위들을 강제로 시켰다. 네. 사회복지사 A씨가 장애인에게 했던 폭력 행위들이 이곳에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네. 사회복지사 A씨에게 한번 들어보시죠. 네. 왜 그러셨습니까? 그런 행위들을 왜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발적인 겁니다. 우발적입니다. 다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도 또 다른 폭행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보시죠. 네. 선생님이 부모형 보고 얘 좀 안에 들어가서 손 좀 보라고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어떤 방에 들어가서 하더니 거기서 무슨 자지러지는 소리가 비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들이 반복됐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네. 박 기자가 이제 공익요원 얘기를 했죠. 이게 공공기관이니까 공익요원이 근무할 수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이 가해자 우발적이라고 참 대답을 했는데, 일단 이런 학대 사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반복된 이유는 결국 여기서 은폐를 했기 때문인데 박 기자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네, 대구 MBC에 제보자 3명이 제보를 해왔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곳에서 발생한 상습 폭행은 아주 끔찍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애기고 막 폭행을 하는 걸 몇 번을 봤어요.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선생님들은 교도관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장애인들은 그 무슨 수용소에 있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몇 번이나 제가 얘기했어요. 본인한테도 그랬고. 그리고 조치도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한테요? 시설장님하고 재단 이사장님한테 했죠. 전 재단이? 네네네. 복지사부터 시설장, 재단 이사장까지도 묵인하고 은폐한 건데요. 학대 행위를 참다 못한 일부 복지사들이 문제 제기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폭력을 휘두른 문제의 사회복지사가 책임을 지고 퇴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재단 이사장은 사직서를 반려했고 가해자가 중증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폭행 문제가 결국 외부에 알려지자
현 이사장은 과거의 일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전후 사장을 잘 알지 못하겠다.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가해 사회복지사의 말은 달랐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네. 그거는 뭐 이사장과 있는 부분이고 저 하나 나가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그거에서 반대하면서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주지 않을 거야. 대표이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 일부 직원들의 이런 이 같은 양심적인 목소리는 네. 힘없이 묻혀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박 기자가 계속 보도를 했었는데요. 네. 자, 이런 인권 유린 사태가 계속 되풀이 됐는데 마치 대구시립 희망원처럼 회계 부정 사건도 있었어요. 네. 네,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설린복지재단 전 이사장 A 씨는 지난해 경찰 수사를 받고 퇴진했습니다. 네. 물러났다는 얘기인데요. 당시 네.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네. 하지만 수사는 흐지부지 끝이 났습니다. 네. 전 이사장 A 씨가 보조금을 가로챘다는 증언이 이번에 폭행과 함께 장애인 폭행과 함께 다시 제기된 건데요. 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수천만 원이 현금과 계좌이체로 전 이사장 A 씨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직원들이 걷어 이사장에게 전달한 수당은 네. 대구시와 구청에서 인건비 보조금으로 나오는 돈이었습니다. 네. 이 수당을 승인한 당사자가 전 재단 이사장의 아내이자 시설 책임자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시죠. 네. 전체적인 직원들에게 다 수당을 다 거두기에는 우리 수가 너무 크니 그 당시 팀장 3명을 불러놓고 저에게 직접 업무 수당이 지급되니 매월 20만 원씩 가지고 있노라. 당시 그 시설의 대표셨던 관장님이 전 이사장님의 와이프셨고요. 항목을 만들어 주시는데 승인을 하셔가지고 업무 수당이라 해서 새로 신설해서 팀장급 간부들 6명한테 돈을 매달 그런 거는 모릅니다. 그 경찰서에 조사받았고 자꾸 그런 거 얘기하지 마이소. 네, 방금 보셨듯이 네. 전 재단 이사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네. 관련 내용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자, 지적 장애인에 대한 학대, 여기다가 국민의 세금을 횡령했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네.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증언이 나왔으면 당연히 이제 경찰을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됐습니까? 네, 설린복지재단 전 이사장이 직원 급여 일부를 갈취했다는 의혹은 네. 지난해 경찰 수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흐지부지 끝이 났습니다. 네. 사건을 없듯이 하기 위해서 네. 달래기와 숨기기, 그러니까 네. 은폐와 해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경찰 조사가 들어오면 도와줬다고 해라. 그렇게 강요를 하였고 그대로 얘기를 했는지 그 후에 메시지로 물어와서 네. 한 퇴직 직원은 월급 갈취가 싫어서 얼마나 네. 싫었던지 네. 퇴직을 결심했다고 MBC에 폭로했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네. 제가 나온 이유도 그거예요. 돈을 줘야 하니까 제 돈을 줄 이유는 없잖아요. 제 월급의 일부를요. 희망이 전혀 없었어요. 그 다른 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나간 사람들은. 네. 한 직원의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요. 매달 40만 원씩 전 이사장 A씨의 차명 계좌로 이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직원 얘기 들어보시죠. 네. 나가라 하면 제가 다음날 나가야 될 그런 그 사람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부탁을 안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 돈을 달라는. 네. 네, 직원들에게 수시로 대출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전 이사장은 역시 관련 내용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박 기자에게 제보한 이런 공익 제보자들은 보통 이런 것을 제보하면 위협을 받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복지재단 비리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가 네. 최근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네. 경찰도 출동을 했고요. 이 제보자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그동안 받아왔습니다. 네. 지난 9월에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였습니다. 네. 제보자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협박 네. 등에 시달려왔다 호소했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네. 니네 그만하라니 하면서 날 다 만나는다 하면서 그리고 그거를 직원들한테 다 공개를 해가지고 네. 네, 내부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에게 보복 인사와 징계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해당 법인 시설장 2명이
이례적으로 사회복지사 평직원으로 강등됐고 네. 급여가 낮은 시설로 이동한 직원도 있습니다. 모두 내부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가족분들을 더 잘생기는 등 그 급여가 더 많고 더 일하기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았고 다른 그 시설장들은 더 급여를 적게 받고 피해를 많이 보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노동청이 이 같은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확인 작업에 나섰는데 그렇다면은 관리 감독 기관 대구시나 북구청은 네.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린사회복지재단 비리 의혹은 지난해 9월 처음 불거졌죠. 네. 그때 당시 대구시와 북구청이 대대적인 합동 점검, 감사에 나섰습니다. 네. 하지만 이전 이사장 시절부터 이어온 장애인 인권 유린과 네. 은폐, 비리 의혹은 전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 차례 점검을 벌인 북구청과 대구시는 당연히 부실감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대구 북구의회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감사를 내가 어디 가면 간다고 이야기하고 가라. 하긴 이야기하고 간대. 그런 무슨 감사를 있다고 이런 감사가 어디 있노. 그 자체가 모습입니다. 사실 내가 볼 때. 근데 이 비리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건지 밝혀내지 않은 건지 참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당시 대구시는 감사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아서 네. 봐주기 논란에도 휩싸였습니다. 네. MBC가 단독 입수한 당시 감사 결과 보고서 가운데 기능 보강 사업이라는 것이 눈에 띕니다. 네. 지난 2014년이죠. 정부와 대구시 보조금 6억 5천만 원을 들여 신축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인데요. 사업이 끝난 뒤 2,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할 보조 사업 실적 보고서는 2년이 넘도록 제출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감리 용역비도 중간 완료 보고서 제출 없이 지출됐습니다. 네. 공사 계약을 나눠 공사비를 지출한 사례도 적발됐는데요. 이 같은 방식은 엄격하게 금지됐습니다. 네. 각종 비리의 온상인 기능 보강 사업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습니다만 네. 시정 조치나 이상하게도 경고에 그쳤습니다. 네. 더한 문제는 작업장 신축과 관련한 서류들이 제대로 보관도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6억 5천만 원짜리 공사 서류 일부는 당시 감사에서 적발된 뒤 2달 뒤가 흘러서야 전 이사장 A씨에 의해 슬그머니 보완됐습니다. 네. 애초에 없는 공사 서류를 만들 시간까지 대구시가 벌어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네.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혹시 이게 뭔가 의혹이 유착 의혹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이건 이제 또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라는. 네. 네, 지난 1월 5일 동안 북구청이 벌인 특별 합동 점검도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네. 회계 구분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회계 처리 부적정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무려 29건이나 발견됐는데요. 네. 그런데 5일 동안 집중한 특별 점검 치고는 아주 결과가 초라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각종 비리 의혹들은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네. 좀 더 깊이 있게 점검해 달라는 시설 내부의 요구와 어떤 투서까지도 묵살됐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네. 공무원과 설린복지재단의 유착 의혹으로 봐주기 부실 감사가 있었는지는 현재 네. 경찰이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대구 MBC에서 계속 보도를 해왔는데요. 네. 자, 이 비리 사실에 대한 의혹들이 이제 확대됐습니다. 아까 그 경찰이 이 경찰의 수사가 좀 부실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경찰은 어떻습니까? 지금 경찰은 지난해 한번 어떻게 보면 실패죠. 네. 작년에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아주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네.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대구지방경찰청이 수사 착수 보름 만에 설린복지재단과 시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지난해는 그렇지 못했는데요. 경찰은 회계 및 보조금 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휴대전화들도 압수했습니다. 네. 학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은폐한 혐의를 받는 인물까지 포함하면요. 형사처벌 대상은 1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은 재단 전 이사장을 상대로 확대와 관련한 일부 혐의를 확인했고 네. 현 이사장도 조만간 불러서 학대 은폐 의혹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비리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전 이사장 부부의 보조금 횡령과 네. 월급 갈취, 대출 네. 강요 혐의가 네. 바로 핵심입니다. 네. 이 밖에도 친인척 채용 비리,
상조회비 횡령 및 은폐, 수익금 및 장애인 식대비 횡령 등 현재까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비리 의혹만 해도 10여 가지가 됩니다. 네, 10가지 정도 된다면은 네. 진짜 경찰이 수사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은데 네. 자, 그 대구시나 북구청의 감사도 문제가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이제 비난 여론이 많았습니다. 시민들의 이 비판이 많았는데 네. 특히 이제 사회 단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 설명해 주시죠. 네, 권영진 시장이 임기를 시작한 다음해죠. 네. 2015년에 대구 북구의 한 재활원에서 지적 장애인 노동력을 착취하고 시설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듬해인 2016년에는요,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희망원 사태가 터집니다. 천주교가 운영하면서 인권 침해, 회계 비리로 전국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2017년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성구 지산종합사회복지관 문서 위조 사건, 북구 비복지재단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설림복지재단 사건은 2년째 말썽입니다. 네. 서구의 한 복지재단에서도 횡령 의혹이 제기돼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복지재단은요,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하면서도 개인 시설이나 사업체처럼 사유화되면서 네.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 바로 문제 발단이 되는 건데요. 네. 대구시의 관리 감독까지 겉돌면서 문제는 네.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사법기관이 개입해도 행정기관은 항상 지켜보자는 말만 반복을 하다가 네. 결국 봐주기 감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네. 감시 주체인 행정기관과 대상인 복지재단이 혈연과 지연, 학연 같은 인맥으로 얽히는 현실도 당연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가 관리 감독을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책임성에 대한 부분들을 민간의 서비스를 책임을 전가하면서 관리 감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지도 좀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뭐 지적 안 하는 게 보면 자기는 그냥 편하고 이런 형태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안면 받쳐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네, 지도 점검 감사의 전문성도 부족하고 조직 구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구시에는요, 법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행정 기반이 부족합니다. 법인과 시설 따로인 감시 시스템, 복지법인의 전문화되지 않은 감사 기능으로는 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네. 최근에 사회단체가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예, 지역 22개 단체로 구성한 설린복지재단 대책위원회가 지난 6일 출범했습니다. 네. 지역민들의 충격과 분노, 상실감은 상상 이상이었는데요. 네. 부실했던 대구시와 북구청 감사가 이번 사태를 지난해에서 계속 키운 만큼 이사회 업무 중지, 법인 해산과 같은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시장의 과감한 결단도 촉구했는데요. 네. 관계자들 얘기 차례로 들어보시죠. 네. 앞에서는 공익재단이고 그 안에서는 이런 가정스러운 일들을 하면서 골마 터진 것이 이번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운영권들을 회수하고 환수할 수 있는 권한들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권한들을 바로 지금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당부드리고 촉구드립니다. 4년째 접어들고 있는 희망현 사건 와중에도 계속해서 복지재단 비리가 발생했음에도 시설 비리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권영진 시장은 복지 적폐 청산 차원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네. 네, 설린복지재단 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로 인한 부조리, 병폐를 완전히 근절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네.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네. 박 기자가 이 부분 계속 취재를 하시면서 속보를 보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네, 최근에는 그 미세먼지가 거의 재앙의 수준으로 우리들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활하는 것이 매우 불편해지고 있고요. 미세먼지 문제 그리고 진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가 이 부분을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예. 자, 교수님. 예. 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이제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개선이 됐는지 저감이 됐는지 이 체험을 못 하겠어요. 뭐 많은 국민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최근에 보면 이제 미세먼지가 국민들에게 매우 심각하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매우 좋아졌고 네.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근데 이게 미세먼지 관측은 2002년부터 네. 그리고 초미세먼지 관측은 2015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관측 연도가 얼마 안 되니까 네. 어떤 경향을 보인다고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네.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이제 2002년 이때부터 최근까지 이 장기 트렌드를 이렇게 보면 과거에 한 60이 넘던 게 최근에 45 정도 되니까 장기 트렌드로 보면 당연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는데요. 2011년, 12년까지는 매우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2년을 경계로 해가지고 최근까지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답보 내지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낄 때 미세먼지가 자꾸만 나빠지고 있다 하는 것이 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2012년부터 최근까지 데이터를 보면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빠지고 있다는 국민들의 체감이 맞는 거죠. 발생 오염원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닐 텐데 그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체감하는 이유는 또 기류에도 문제가 있나요? 예, 바람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바람이 초속 5m 이상이 되면 강풍, 그 이하일 때는 뭐 약풍이라든가 좀 중간 정도 바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강풍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매우 빠르게 풍속이 약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풍의 경우도 바람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환기 기능이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2011년, 12년 이후로 미세먼지가 개선되지 않고 답보 내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문가들이 중국에서는 미세먼지 발생량이 얼마다는 걸 발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역추적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량을 가지고 이게 중국에서 얼마나 들어왔을까, 중국의 발생이 얼마일까를 추정해 보면 중국의 경우에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좀 점진적으로 발생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거의 모든 학자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답보 내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를 만드는 석탄화력 발전소가 2009년부터 매우 빠르게 증가해 왔고요. 그다음에 클린 디젤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디젤 차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지금 1,000만 대 얘기하는데 거의 차량 2대 중에 1대가 디젤 차량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본의 경우는 약 3%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부터 이 소각 정책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연연료 사용이라든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수거, 소각 이게 거의 100%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초저가죠.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 국내발 미세먼지가 많이 늘었고 이것을 정부가 관리하는 데 실패했다. 이게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석탄 화력 발전소, 디젤 차량, 고형 연료, 뭐 쓰레기 소각 이런 요인들을 말씀하셨고 중국에서는 미세먼지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감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래서 처음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 저감 대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 국민들 정서 같은데 그렇죠.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가지고 최근 환경부 장관이 여러 가지 안을 내고 있죠. 실외 공기청정기를 달겠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벽에다가 광학 페인트를 칠하겠다든가 이런 얘기를 해서 전문가라든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럼 환경부는 왜 이 본질적인 얘기를 못하고 이런 겉돌기 얘기만 하고 국민들 피부에 와닿지 않는 얘기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 이것은 환경부가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고 산자부가 권한이라는 문제가 이게 이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 무엇이죠? 예, 석탄 발전을 줄인다든가 그러니까 디젤 차량을 다 퇴출시킨다든가 고형연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의 발생원을 줄여야 된다. 그렇죠.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다. 그렇죠. 이 문제 권한은 사실은 산자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자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업을 도와주는 이런 정부이지 국민의 건강이라든가 환경은 부차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부처라는 이런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주장은 그 저감 대책의 근본적인 그 이제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저감 대책이라는 것은 발생원을 줄여야 되고 발생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관리 감독 기관이 산자부 환경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데 환경부로 일원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미국 EPA 같은 경우에는 EPA 장관이 더 우위에 서는 거죠. 환경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개발 행위라든가 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환경의 문제를 갖다가 딛고 그 산업 정책이 환경 정책의 거의 우위에 설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정부에서 체계 같은 것을 바꾸지 않고서는 환경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여라 이렇게 되면은 우리 발전량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디젤 차량을 줄여라 하면은 기존에 디젤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 사유재산 침해를 당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고형연료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억제할 수가 있고 그런 뭐 신뢰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질적으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이요? 적정한 에너지 가격을 지불하겠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저가의 에너지를 갖다가 향유할 것인가. 후자를 선택한다면 이 환경 문제 개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석탄 발전소를 갖다가 문을 닫게 되면은 전력 수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LNG 발전소 같은 건 상당 부분이 건설은 되었는데 가동이 안 되고 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한전에서 전력을 사줄 때 S&P 가격이라 해서 어떤 연료를 써서 전기를 만들든 관계없이 동일한 가격, 최저가로 전력을 구매하는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친환경적인 LNG 발전소 같은 것은 쉬고 있고 가장 환경이 좋지 않은 석탄 발전소만 풀 가동되고 있고 이런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정책의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 결국 그런 결론입니다. 그 선진국처럼 적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에너지를 사용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 물 관리도 환경부로 일원화했듯이 이제 대기 관리도 일원화돼야 된다 그런 주장도 하시고요. 그렇죠. 대기 관리도 무엇이든 간에 환경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의 선택을 산자부보다 더 우위에 둘 수 있는 이런 정책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효율성 이 측면을 많이 이제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그 충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환경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경제 규모가 11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 소득이 3만 1,000달러를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선진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 그룹에 속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저가 연료를 사용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논리는 좀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그 공기정화 장치 언급을 하셨는데 그 정부에서 이 뭐 초등학교라든가 이제 유치원 같은데 공기정화 장치를 100% 설치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문이 들어요. 실내에도 분명히 초미세먼지 같은 것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 공기정화 장치가 초미세먼지까지 걸을 수가 있는가?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공기청정기, 공기정화기를 통해 가지고 미세먼지를 얼마나 걸러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결국 그 안에는 어떤 필터를 사용하느냐 문제가 되겠죠. 초미세먼지도 걸러낼 수 있을 정도의 매우 그 섬세한 이런 필터를 쓰면은 걸러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공기가 그 필터를 빠져나가기 힘들겠죠. 그러면 풍압을 강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소음이 심해져서 학생들 학습 같은데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초미세먼지를 걸러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미세먼지는 걸러낼 수 없겠지만 그보다 약간 큰 입자들은 걸러낼 수 있으니까 뭐 이게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없지 않아 있다. 근데 문제는 나중에 또 필터 관리 이런 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은 못 들긴 듭니다. 그런 건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제 100% 이제 관리가 그 초미세먼지는 뭐 그렇다 치고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 걸을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대구 경북 지역의 공기청정기 보급률은 사실 좀 꼴찌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 설치를 해야 되는데
또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뭐 공조기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대요. 네,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제 학교에서 말이죠. 초미세먼지를 또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 창문을 꼭꼭 닫아놓고 학교뿐만 아니라 뭐 병원 같은 데도 마찬가지인데 꼭 닫아놓고 공기청정기를 이제 계속 돌린다. 이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까?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를 가동시킨다 하더라도 초미세먼지를 뭐 걸러낼 수 없다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내에서 또 다른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을 하죠. 좁은 공간 안에 학생들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1시간 정도 수업을 하게 되면 교실 내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을 운행할 때도 적어도 1~2시간 사이에는 창문을 열어서 바깥에 환기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졸음운전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닫아놓고 이게 수업을 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라든가 이런 데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결국 문을 어느 정도는 열어놔야 되겠군요. 그렇죠. 장기간 열 필요는 없겠지만 짧은 시간 동안에 계속 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 어떤 야외의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은 돼 있는데 실내의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 뭐 이런 것으로 실내의 미세먼지 농도를 재는데 이 휴대용은 또 편차가 크고 인증된 것이 없고 또 올해 8월 돼서야 이 인증 시스템이 가동된답니다. 실내의 미세먼지 농도를 제대로 알아야지, 정확히 알아야지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우리나라의 그 야외 미세먼지 관측소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시 같은 게 서울이라든가 부산, 대구 이런 곳에서만 좀 이렇게 관측망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고 좀 시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가면 이 관측망이 아주 미비해 있는 이런 상태이고요. 특히 초미세먼지를 관측할 수 있는 관측소는 대구만 하더라도 몇 군데가 없습니다. 이런 지경이니 실내에까지 초미세먼지를 관측할 수 있는 기기가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요원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관측 기기도 굉장히 비싸고요. 근데 실내에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학교에 보급돼 있는 이런 것들은 가격이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하는 이렇게 간이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갖는 정확성 이런 것들은 기대할 수가 없고요. 그렇지만은 이 기기를 갖다 검증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디가 얼마나 높고 어디가 낮다든가 혹은 이게 검증된 기기는 아니지만 이 기기로 어느 정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타나면 실제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추정은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내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고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모든 학교에 보급한다고 그래도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근본적으로는 발생원을 억제해야 된다. 이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마지막으로 정책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 더 보태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최근에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서울연구원에서 논문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발생량이 이 도로, 차량에서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서울의 경우에 한 3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도시 난방 문제, 그리고 도시 계획, 또 재개발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중장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이런 것들의 비중이 약 38% 정도 된다. 도로보다도 오히려 더 많다. 이런 이제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간과해왔지만 농촌에 가보면 하우스 재배하는데 저질 연료를 많이 떼고 있고요. 그게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 그리고 폐비닐이라든가 농업 부산물 소각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 같은 해안 지방에 가면은 선박에서 나오는 운항 문제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지금 쓰레기 소각 문제에서 톤당 한 3,000원 정도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10,000원 정도 하고요. 선진국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비용을 많이 들입니다.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민간 업체에 다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걸 빨리 포기하고 이 정부 지자체가 관리하는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는 결국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꽃가루도 날릴 텐데요. 미세먼지까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다시 한번 성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돈이냐 환경이냐 이걸 꼭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에 온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3월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개학을 연기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든 원아들이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이 투명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한 것이 그 개학 연기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데요. 이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이 무엇인지 왜 도입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윤옥 대구시 교육청 유아 특수교육과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요새 바쁘시죠? 네, 네. 조금 바쁩니다. 네. 네. 그 이제 정부가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이러한 취지로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듀파인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에듀파인이란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으로 모든 사립유치원의 회계 규정을 예산 결산, 수입 지출, 그리고 결산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네. 사립유치원에서는 네. 전 교직원들이 네. 1년간의 예산 규모와 지출 내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전자적 업무 처리라는 것은 수기 장부로 하던 것을 네. 전산 시스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수입과 지출 내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력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수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만일 도입을 하지 않으면은 어떤 조치가 취해질까요?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네. 의무 대상인 유치원이 모두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네. 뭐 시정이나 제재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3월 15일까지 만약 시행을 하지 않으면 네. 유아교육법 제1조의 법령에 의해서 시정 변경 명령을 행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 의사를 밝힌다면 네. 같은 유아교육법 30조 2항에 의거해서 네. 정원 감축 네. 또 모집 정지라든지 네. 재정의 차등을 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과장님께서 이제 재정의 차등 지원 이런 조치를 말씀하셨는데 이 재정이 있잖아요. 이 네. 사립유치원의 재원이라는 것이 네. 정부나 또 지방정부,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 학부모들이 내는 어떤 원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한 재원들이 모두 에듀파인에서 수용해서 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네. 그 처리 과정은 지금 현재로서는 네. 국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 네. 부담금이 있는데 별도의 사용에 대한 네. 규정이 없습니다.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인건비나 유치원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돈을 그 에듀파인을 통해서 그 돈을 사용할 때마다 꼼꼼하게 기록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사용 목적은 어디까지나 그 유치원 교육 목적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쓸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예, 맞습니다. 네. 사립 유치원이지만 법령상으로 네. 교육기본법이나 유아교육법 네. 또 사립학교법에 보면 유치원도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 목적 외에 사용을 하게 되면 시정이나 변경 명령을 받게 됩니다. 아, 네. 그 에듀파인은 이제 국공립 유치원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죠. 예. 그리고 초중고에서도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도 교장 선생님 하셨으니까 당시 에듀파인 같은 이런 회계 시스템을 사용을 했었습니까? 예. 네. 2010년도부터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또 직속기관까지 이 시스템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그럼 이 에듀파인의 속성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이렇게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 사립유치원들에게 에듀파인을 사용하라. 뭐 이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좀 더 구체적인 그 사용 이유, 목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처리를 전산 처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고 또 네. 회계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으며 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에듀파인의 장점을 4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네. 교육 재정 처리 방식의 핵심 3단계가 있는데 네. 예산 편성, 또 수입 지출, 결산까지 처리가 자동으로 되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네. 네. 또 두 번째, 학부모 부담금을 납부하게 될 때 네. 자동으로 납부하게 되어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때까지는 수기로 하던 업무 처리가 전산하기 때문에 자동 처리가 되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1년간의 예산 규모와 수입 지출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그 에듀파인이라는 것이 사립유치원의 어떤 이 재무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인데 왜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되는 시스템에 우리가 가입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반론을 계속 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과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 교육 당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 부분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예, 교육부에서는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하기 위해서 공립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듀파인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사립유치원 회계 규정에 맞춘 사립학교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을 하여서 네. 간소화를 하여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에서 사학기간 재무회계 규칙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네. 설립 시에 이면적으로 가지고 있던 부채 해결을 위한 네. 문제에 대한 고민과 또 설립자가 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두게 될 경우에 보수에 대한 보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설 사용료라는 명목을 에듀파인에 넣어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또 국가적으로 공동 대응할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네. 결국 이 문제가 잘 풀리겠죠? 예, 협력하여 잘 풀릴 걸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해마다 봄이 되면 2월, 3월이 되면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은 어떤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국채보상운동이 이 지역에서 이제 시작됐고요. 3.1 독립만세 운동이 이 지역에서 들불처럼 번져서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 근대화의 한 과정에서 드러난 운동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이 운동 이전에 이 운동의 근간이 되는 근대화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근대적인 사상이 있었고요. 근대화된 지식인들이 있었고 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학인데요. 오늘 동학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경남 경북대 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시청자들을 위해서 하여튼 좋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포항 MBC 김철승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죠. 수은 최재우 대신사가 큰 깨달음을 얻고 포교를 한 용담정. 장애인들이 이곳을 오가기는 어렵습니다. 1970년대 조성된 뒤 제대로 보수가 안 되다 보니 곳곳의 계단이 이들의 접근을 막게 됩니다. 용담정에 올라가는 문이 턱이 높고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 아직 장애인 시설이 안 돼 있고. 수은 아버지의 책을 만들 때 사용된 목판을 보관 중인 용추가게는 군데군데 문정이가 뚫려 있습니다. 경주시가 조성한 공용 주차장. 동학 2대 교주 최시영 선생이 태어난 외갓집인데도 2년 전 주차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중한 역사 공간이 사라진 것입니다.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경주가 발상지임에도 불구하고 관심도는 아주 떨어지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동학에 대한 위상을 좀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학을 바탕으로 일어난 농민운동은 올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는 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동학 농민운동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만 동학 사상에 대한 연구는 미흡합니다.
그 혁명 쪽을 연구한 학자들이 대부분이고 사상 쪽으로 연구한 학자는 거의 많지 못한 게 오늘 학계의 현실입니다. 3.1 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 천도교가 15명이고 이들에게 사상적 배경을 제공한 동학. 사람이 하늘이라는 인간 존엄 사상이 현대에서도 재조명받을 수 있는 기회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네, 저희 뉴스를 통해서도 한번 방송을 했었습니다만 이 동학에 대한 관심이 적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설 관리도 그렇고요. 근데 저희들이 국채보상운동, 3.1운동 이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런 운동들의 그런 사상들의 근간이 되는 동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 동학 사상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오늘 교수님 모셨습니다. 먼저 동학은 이 지역에서 이제 창시가 됐습니다. 경주에서 창시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지역에서 태동학 사상인데요. 이 태동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동학이 창시한 경위는 주로 이제 대내적인 것과 대외적인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최재호 선생님께서 이제 동경대전에 쓰시기를 서양은 싸우면 이기고 공격하면은 반드시 취한다라는 것을 쓴 적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것은 왜 쓰시냐면은 1860년에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중국의 텐진과 그 베이징을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고 함락을 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하고 이제 조선은 그때 당시에 이와 입술의 사이라고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조선이 큰일이 났다. 그래가지고 이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서는 이제 오랜 그 당파 싸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삼정문란이라 해서 이제 세금 문제나 군용 문제, 네. 그다음에 항공 문제 이런 것들이 중첩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민중들 그때 당시에 이제 백성들을 이렇게 고통을 많이 이렇게 겪고 있으니까 네. 이거를 이제 극복을 해야 되겠다 네. 하여 동학을 창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교수님, 네. 이 동학의 어떤 근본적인 사상 가르침은 무엇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동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람과 자연에 모두 한울이 있다. 즉 천지와 이제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존엄 사상이죠. 그리고 인내천 사상이라 해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해서 이제 이건 평등 사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사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의 영남 지역은 네. 상대적으로 네. 다른 지역보다 유교적인 전통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정신적인 세계에서 유교가 지배하고 있었고 네. 문란한 점도 있었지만은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유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선비들이 네. 예,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득권 사상, 기득권의 세력이 강한 이곳에서 그 기득권을 타파하려는 네. 사상이 태동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네. 어떤 이제 근대적인 요소가 네. 강해서 네.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주장들이 많은데요. 네. 자, 근대적인 요소라면은 네.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영남 지역은 그 사림의 집결지였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양반 세력이 강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는 말은 결국 그 밑에서 일을 하는 기층 민중들은 네. 그만큼 힘들다는 말이 되겠죠. 네.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최재호 선생님께서 이제 동학을 창시하게 되셨는데 네. 이제 근대적 요소로가 하는 거는 그 기준점이 되는 게 신분제의 폐지입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런 동학 농민혁명 과정에서도 이제 노비 문서를 소각하라. 네. 그다음에 재가를 할 수 있도록 네. 이혼한 사람은 재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신분제의 폐지라는 것 하나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족 의식의 성장이라는 점이 이제 근대적인 요소하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네. 즉 무슨 말이냐면은 근대 동학 혁명, 동학 농민혁명의 기본적인 사상이 반봉건 반외세 네. 요소가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반외세라는 측면에서 농민군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민족의식을 네. 형성해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근대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평등 사상과 민족 의식. 네네. 최재호 선생님께서는 그 여성 노비 두 분을 네네. 한 명은 이제 며느리로 삼고 한 명은 수양딸로 삼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몸소 실천을 하셨죠. 네, 하신 거죠. 네. 자, 그런데 이런 이 어떤 근대적인 이 사상을 갖고 있는 이 동학이 그 이후에 1907년, 1919년에 발생한 국채보상 운동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3.1 독립만세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동학의 기본적인 사상이 인간 존엄 사상과 그다음에 이제 평등 사상 그리고 나중에 동학 농민 혁명으로 인한 그 민족 의식의 형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국채 보상 운동은 나라가 위급할 때 이게 돈을 모아서 이제 우리가 나라를 되찾자, 독립을 하자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런 그 사상들이 이렇게 막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면면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 3.1 운동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그 민족 그 대표 33인에도 그 손병희 제3대 교주가 참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1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거든요. 이제 동학에는 이제 조직이 이제 포접주 조직이라 해서 굉장히 그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3.1 운동과의 관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당시에 이제 이런 그 뭐랄까 그 천도교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연구라든지 그런 것이 되어 있긴 한데 이제 각 지역으로 들어오면 대구 지역에는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면은 또 이게 좀 그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체계화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동학이 탄생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지역에 우리 지역에 이 관련 유적지도 당연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이제 대구와 동학과의 관련해서 가장 크게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최재호 선생님께서 여기서 경상 감옥의 옥사에서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경상 감령도 일본이 이제 우리가 쳐들어오는 바람에 경상감령 터 자체가 관하가 없어졌거든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선화정하고 이제 몇 개의 건물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상감령 안에 이제 약간의 이제 그런 설명 같은 게 들어있긴 한데 이제 감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지역의 유적지와 관련해 가지고 경상감령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접 그 사형 당하신 터가 이제 관덕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이제 고종 때 순교를 당하신 그 천주교 관련되는 분들의 그 성지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대구에 이제 이거는 대구는 1601년부터 경상감령이 온 이래로 이 남한 지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관덕정 터를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대구 종로 초등학교 안에 있는 최재우 나무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400년 넘은 나무로 보수로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이제 이거는 그 이야기가 더 자세하게 연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60년대에 대구 달성공원 안에 이 이제 최재호 동상을 건립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대구에는 있습니다. 대구 지역은 그렇고요. 경상도 지역에는 어떤 유적들이 있습니까? 네, 경상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주의 용담정에 여기 지금 그 성역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상주나 선산, 그다음에 예천 이런 등지에 가나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농민군들이 생매장 당한 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군뿐만 아니라 이제 뭐 교도들도 같이 그 생매장 당한 터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동학 농민혁명 관련된 비문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동학에 대한 연구나 이 평가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그리고 이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부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 주로 이제 동학과 관련해서는 동학 농민혁명과 관련된 연구는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동학 연구, 동학 사상에 대한 연구는 뭐 좀 상대적으로 좀 안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대구 지역 자체가 일단 네. 근대사 연구가 다른 뭐 서울이나 이런 그 서울이나 전라도 같은 네. 경우에 비해서 네.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까? 좀 들고요. 네. 이제 그렇게 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록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네. 측면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동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비적, 뭐 비도 뭐 이런 네. 식으로 돼가지고 네. 숨어서 네. 그 교단을 이렇게 넓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록이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의 기록이 또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독립국이었다면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좀 더 연구도 하고 했을 텐데. 네. 그 뭐 일제치하로 들어가는 네. 바람에 네. 이제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별로 이렇게 주목을 받지 네. 못하고 있지 않나 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이 이제 현재 우리들의 문제인데요. 지금 그 대구에는 사실 그 제일 중요한 기록, 네. 기록을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네.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대구 기록원이 지금 이제 그 기본 용역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에 국가 기록원이 있으면 지방에는 이제 예를 들어 대구면 대구 기록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하고 이제 지금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 기록원과 대구 기록원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게 될 것 같고요.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용역이 들어갔으니까 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한 2, 3년 뒤에 네. 이제 그것이 이제 되면 체계적으로 네. 기록을 보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서 네. 이제 그 기록을 바탕으로 역사 연구를 하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채보상 운동이나 네. 3.1 운동과 같이 동학도 그 연장선상에서 네. 좀 같이 이렇게 보면은 좋지 않을까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차별적인 신분제 타파, 반봉건 반제국주의, 민주적인 합의제, 신앙의 자유와 정치 사회의식 고양, 동학은 근대의식을 민중들에게 심어줬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동학이 창시된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국채보상 운동이 시작되고 3.1 독립 만세 운동이 들불처럼 번진 이유를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